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경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주택 공급, 주거 복지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GTX-A의 조기 개통으로 출퇴근 문제를 해소해달라. 임대차법 2년을 맞아서 전월세 문제도 각별히 챙겨달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자, 환경부에는요,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환경 규제를 마련하라. 자, 주목받는 대목은요, 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이 장기화되는 데 대해서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면서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되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한 내용입니다. 자, 경제부처들이 민생 챙기기에 바쁘게 뛰면서 경제 문제 해법들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국회도 원구성은 아직 미완이지만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요. 자, 김진표 국회의장, 민생을 정부에만 맡겨두기에는 상황이 절박하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친 민주당. 자, 이제 전당대회를 향한 경쟁이 뜨거워지는 시점입니다. 이 한동안 108번뇌 무건수행을 했던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당은요, 장제원 의원의 이 말이 너무 거칠다.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 공개 입장이 오간 이후 이른바 이 형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자, 이준석 대표는 지방에서 목격되고 있는데요. 속내에 대한 해석이 구구한 상황입니다. 자, 여든 야든 권력의 책임은 민생 살리기, 민생 지키기임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2부 10분 인터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내용과 향후 대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 그리고 IT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매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평론가님 힘을 내세요. 네, 힘을 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네, 하지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크고 작은 대소사들이 우리 일상에서 많이 터지죠. 네. 자, 오늘은 요 뉴스가 좀 걱정인데 코로나19 상황입니다. 73,582명이 확진돼서 이게 83일 만에 최다다. 위중증이라든가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73,582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이게 더 우리가 좀 걱정스러운 게 계속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주일 전인 지난 12일에 1.97배고요. 2주일 전과 비교해 보면 4.05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블링 현상이 우려가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위중증 환자 수도 전날에 81명보다 10명 증가한 91명이에요. 이렇게 위중증 환자 수가 90명대를 기록한 거 지난달 16일이고 33일 만이거든요.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병상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체크할 게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야, 이게 이제 코로나 걸릴까봐 요즘에 이 길을 가다가 네. 콜록콜록 하시는 분 옆에서 이렇게 왠지 피하게 되더라고요. 편의점에서도 그렇고. 네. 기침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름인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좀 조심하는 편이고 또 에어컨을 많이 쐬다 보니까 일부는 코로나가 아니고 냉방병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많죠. 콧물이라든지 기침을 하면 스스로 좀 더 걱정하는 편이라서 병원을 일단 가는데, 가서 검진을 받아보면은 또 코로나가 아닌 경우도 또 많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약간 서로가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확진자 연령별 상황을 보면은 전부 골고루 여전히 10%씩 0세부터 9세, 그리고 10대, 20대, 30대 다 10%씩 있고, 사망자가 또 역시 다 골고루 조금 있습니다. 다만 60대는 0.15%, 70대는 0.63%,
80대는 2.67%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50대 이상 접종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약률이 저조하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접종 대상이라면 좀 맞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도 50이 넘어서 어제 바로 접종 예약을 했고요. 네. 8월 초로 날을 잡았는데 또 고민이에요. 모더나냐 화이자냐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말 이 여름 휴가철인데 모두 각별히 코로나 감염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경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막 쏟아냈고요. 또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들어와서 대통령과 만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좀 주목받은 내용은 대우조선의 이 하청노조가 파업 중인데 여기에 지금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 자, 국민과 정부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 대통령이 주례회동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 대우조선 관련된 문제를 이제 보고를 받고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이 네. 현장에서 이 얘기가 질문이 나온 거예요. 어허. 어떻게 물어봤냐면 대우조선 이 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투입 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은 투입 시기까지 물어봤으니까 이제 뭐 임박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다 기다려왔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긴장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노사 분쟁은 뭐 일상적으로 늘 있는데 네. 최근에 또 건설 산업 현장에서도 이 결국은 단가 문제라든가 네. 뭐 임금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그런 건데 지금 대우노조 이거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여기 저는 일단은 그 전에 현 정부가 그 노동자나 파업을 대하는 자세와 인식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 건설과 지금 대우노조 이전에 화물연대 파업도 있었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일주일만 지켜보겠다 원희룡 장관도 그랬고 그러다 극적이 타결이 됐는데 네. 지금 이 사안도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왜 파업을 했는지를 찾아보고 그것이 우리 정부가 풀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지점에서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팩트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조선업 경기가 안 좋아진 것은 대략 2014년 정도부터였고요. 오래됐죠. 네. 그래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8년 동안 대량 해고와 임금 삭감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8년을 기다렸죠. 근데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 통영 고성 하청지회가 임금 회복을 주장하면서 파업을 시작한 것은 6월 2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7월 19일까지 48일째입니다. 8년을 참다가 48일 고작 파업한 거예요. 8년을 참다가. 그리고 유최한 부지회장이 0.3평짜리 철 구조물에 들어서 스스로 파업을 시작한 것도 28일째입니다. 그리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것이 6일째라고 합니다. 이 하청지회 조합원 3명이. 그러니까 그들은 8년을 기다리면서 정부와 회사가 회복되기를 기다렸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8년을 기다린 것은 등한시하고 고작 40일, 고작 20여일. 이걸 참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좀 정부가 좀 세심하게 들었으면 좋겠고 네. 정부 부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빨리 내려보내서 이야기를 좀 빨리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자, 파업만 오래 한다고 오래 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렇죠. 문제의 본질, 근원이 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을 한번 직접 들어보고 이어서 이 이야기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죠. 대우조선 정평가가 20% 높게 관련해서 공권력 투입까지도 생각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아니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부정수량 부정평가가 지금 69% 넘게 나오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시고 또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네. 네, 뭐 내용을 들어보면 원칙론이에요. 노든지 사든지 결국은 이제 법을 지켜야 한다. 불법하면 이거는 이제 엄단해야 한다. 이런 이제 취지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은 국민과 정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상당히 노동자들은 장기를 기다렸고 네. 파업을 한 것은 이제 불과 몇십 일 정도다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좀 우리가 환경도 봐야 돼요. 조선 산업이 완전히 쇠락해서 이 조선소가 있는 한때는 부흥했던 도시들이 쇠락했다가 네.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또 수주가 많이 들어오면서 조선업이 조금 반짝 살아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래 기다렸던 노동자들은 이제 회사 경영이 좀 나아지면 나아지니 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좀 보상해 달라 이런 이제 요구일 텐데 자 이게 장기와 단기 이 시각들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우조선에요 경찰 지휘부가 거제로 헬기를 타고 날았다 이런 보도도 있고 네. 또 희망버스가 거제행하고 있다.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예, 뭐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오전에 헬기를 타고 거제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경남 거제 경찰서장으로부터 이 보고를 받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후에 다시 돌아오는데 이 현장 안전점검과 상황 파악 차원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면 공권력 투입을 앞두고 네. 상황을 좀 계속해서 면밀히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희망버스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오전에 또 산업은행 앞에서 시민단체 민변을 포함해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희망버스를 타고 이 대우조선 이 회사 앞으로 가서 거기서 집회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쪽은 이제 파업을 지지하는 쪽이죠. 그렇습니다. 이 정부의 이런 불법 낙인 찍기 이건 좀 비판하고 있고 노사가 나와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네. 왜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냐 이런 주장을 펼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게 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MB 정부 때 있었던 쌍용차 사태 네. 뭐 이제 이런 것을 언급하시는데 그런 좀 이제 물리적 충돌은 없이 대화로 해결돼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까 그 대통령 육성에서요. 네. 두 번째 질문도 같이 들었어요. 자, 기자가 물었죠. 지지율 부정평가. 네. 지지율 하락의 원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이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언론 대표 박정호 기자. 네. 원인은 뭡니까? 지금 뭐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언론에 이제 보도가 많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면을 지적한 걸 수도 있겠는데 뭐 언론에 보도되는 지적받는 그런 모습들은 당연히 윤 대통령의 태도나 자세 그리고 인사 지금 했던 장관 후보자부터 해서 논란. 대통령실 인사 논란, 이른바 고위급 비선 논란. 논란에서 이제는 대통령실 논란으로 그렇습니다. 또 네. 사적 채용이냐 아니냐 먼저 있어요. 불거져 있는 부분, 그다음에 민생 경제 이 부분 어려운 부분들 윤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에서 근본적 방도가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크거든요. 네. 정치 지도자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이걸 극복해 나가자라는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그런 게 안 나온 부분들 또 이른바 대통령 다움이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아쉬운 것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연령대에서 하락을 했고 지역도 봐도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 물론 반등하는 지표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 이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오평론가님. 네. 이 박 기자의 해석이 맞습니까? 지금 굉장히 장황하게 네네네. 공격받지 않으려고 지금 네. 눌러서. 저는 대통령이 진짜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데 도어 스태핑을 보면은 불리한 질문은 흘리고 유리한 질문만 답변을 하고 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북송 사진 공개가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다. 네네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제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일단 채용 논란이 있다. 정부의 공정이 무너졌다고 국정조사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인사 전반을 짚어볼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다른 말씀 또 없으세요? 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라고 답변했어요. 이게 뭡니까? 네네. 적어도 앞사안과 뒷사안이 똑같이 답변을 할 거면 뒷사안도 원리 원칙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만 해도 똑같은 답변인데 네. 뒷질문은 조금 불편한 질문이라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국민들이 그걸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듣겠다.
라는 것인데 중대한 사안을 듣기만 하고 답변이 이상하게 나오면 도어 스태핑의 의미가 그래요. 퇴색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도어 스태핑 이 논란도 문제 중에 하나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재호 고문이 굵직한 이슈 하나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는 게 문제다. 우리 대통령 본인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언급하기도 했어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게 탈북 어민 북송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 영상이 통일부가 영상을 공개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진 공개했을 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뭐 이제 저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그렇습니다. 모습이라든가. 그 모습이 이제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그대로 이제 찍힌 우리가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사실 이제 어민의 목소리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됐는데 어민 목소리는 안 들어가 있었고 네네. 이 어민이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뭐 이 저항하는 그런 정황이나 아니면은 콘크리트 바닥에 이제 머리를 찌으려는 그러니까 자해 시도하려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 보여지는 그런 정황들 또 이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게 좀 나와 있는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네네. 근데 이미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정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해석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상황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근데 결국에는 여쪽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매우 참담하고 충격적이다. 네. 어떻게 이 귀순하겠다는 우리 이제 국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하고 이제 공세에 나선 거고요. 네. 반면에 야당 쪽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통일부가 이 언론 플레이, 여론전을 하느냐. 네네. 사진하고 영상 다른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공개를 해가지고 여론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거는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평론가님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 영상 촬영이 공식적이었던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도 또 따져봐야 돼. 이건 개인이 촬영한 거라면서요? 그 통일부 직원이 개인이 촬영을 해서 한 네. 3명 정도 공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3명 정도 공유하고 있던 것을 현 정부는 어떻게 접근했는가 일단. 현장에 갔던 통일부 직원이었겠죠. 네, 그 현장에 갔던 통일부 직원들입니다. 지금 주성아 동아일보 기자,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자 네네네네. 지금 유명한 남한에 분이죠. 잘 네. 정착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기간 중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을 물어봤고 물었다. SNS에 공개한 내용이에요. 본인이 SNS에 이제 네. 공개를 했죠. 나는 이거 부풀리면은 더 좋지 않다. 역공당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정권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터뜨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그 행간은 뭐냐면 정부나 또는 그 이전 대선에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정치적 논란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주성아 기자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강제 북송 영상은 강제 북송될 당시에 사진보다 조금 더 참혹하게 보일 겁니다. 사진도 사실은 억지로 보내려고 하는 모습이 네. 국민들에게 공개됐을 때는 진짜 안 가고 싶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사진을 쭉 붙인 게 영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더 덧붙였을 뿐이지 정말로 귀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져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계속 남아 있어요. 네, 본질이 계속 남아있던 거죠. 그렇다면은 왜 귀순의 의도가 있었는데 우리 해군 함정이 추적했을 때 며칠간 도망 다녔는가? 보통은 이제 백기를 준비해서 내려온 거다. 네. 귀순하는 의지가 있다면. 왜 귀순하려고 하는지 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도망을 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과 사진은 저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 본질에 조금 더 다가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에서 어떠한 범죄 행각을 저질렀던 사람이 귀순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은 온당한 것인가. 네. 이 부분까지 논의가 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여야가 수세와 공세로 몰려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국정조사 특검 얘기도 나오고요. 어쨌든 뭐 현 정부는 전 정부 관련 인사들을 향해서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게 불거진 일이니까 귀결이 있어야죠. 깔끔하게 정리돼서 이런 유사 문제가 터졌을 때는 어떻게 정부가 대응하는 게 옳다. 이런 매뉴얼이 좀 확립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12시 39분을 넘은 시간이에요. 자, 화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인데요. 현풍분기점을 조금 못 간 곳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이 쏟아져 있고요. 2차로와 갓길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근 3km 구간에서 정체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나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가 되고 새말 일대 작업 여파 때문에 5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남사 진이에서 오산까지 정체가 되는데요. 이 남사 진이나들목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후 달래내국에서 반포 쪽으로 8km 구간 정체고요. 서양고속도로 목포 방향 상황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짧은 구간만 밀리고 있는데요. 금천 부근과 순산터널 부근에서 각각 1km 구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다음 달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있는 민주당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재헌절 일요일과 어제 월요일까지 지금 후보 등록이 끝났어요. 당대표와 최고위원. 그런데 친명대 비명구도다. 뭐 친명계, 비명계 이렇게 개파처럼 됐는데 이 비명은 좀 어감이 안 좋지 않아요? 차라리 반명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네, 비명이 좀 어감이 안 좋아서 네네네. 이재명계 이렇게 다 부르는가. 해주세요. 네.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 등록 끝났는데 당대표 후보는 8파전입니다. 8명 8파전? 후보가 당대표가? 나왔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97그룹의 이 양강 양박, 강병원, 강훈식, 박영진, 박주민, 네, 4명이 중진 의원인 서른, 김민석 의원이 있고요. 네. 또 이동학 전 청년 최고위원. 아, 거기다가 이재명 고문 예. 이렇게 8명이 어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보를 보면 그러니까 어대명이냐 아니면은 뭐 이변이 일어났느냐 네네.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 반 이재명 그러니까 비이재명계 후보들의 얘기 좀 쭉 들어보면 패배의 책임이 있는 그리고 이재명 이 후보가 그동안 보여줘왔던 고문이 보여줘왔던 그런 것들 다시 반복하게 된다면 패배의 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입모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 얘기 이걸 좀 부각을 시키면서 민주당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첫 행보를 김대중 대통령 묘소 참배 또 이어서 연대 청소 노동자들 만나서 민생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 통합과 민생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뭐 고문이 사실상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저만치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나머지 후보들이 어떻게 좀 단일화를 하든가 예.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지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음 주 28일에 예비 경선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멘텀 만들기가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자, 8파전 얘기하셨는데 원래도 9파전 될 뻔했죠. 네. 지금 오창석 평론가가 그동안 계속 주목해왔던 박지원 전 위원장 네. 어떻게 됐어요? 일단 후보 등록 서류를 준비해서 민주당 이제 제출을 하려고 했지만 네. 서류 등록 거부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서류 접수는 되고 이후에 반려될 줄 알았는데. 네. 바로. 근데 이제 그 자료가 이제 개인정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가져가라라는 거를 이제 민주당에서 박지원 전 위원장에게 얘기를 했고 박지원 위원장은 알아서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당에서 알아서 처리하라. 네, 그래서 이거를 아마 함부로 또 파쇄한다고 하면 또 개인정보를 잘못 네네네. 다뤘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는 밀봉된 보관해놓고. 상태로 당분간은 보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그리고 뭐 조응천 의원 그리고 최근에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공개가 됐습니다. 광폭행보를 했네요. 만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반려 지금은 아니다. 당의 규정을 따를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름 언급을 이렇게 차례로 한 이유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당 밖의 사람이고요. 네. 조응천 의원은 당내 쓴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이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되지 않을 절차적인 과정을 밀어붙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게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직 젊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정치의 인생은 아주 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등록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사실 애초에 좌절하면 안 되는 게 우선 비대위원장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비대위와 당무위가 안 되는 걸로 결정했었죠. 네,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에 가서 갑자기 이제 서로를 들이밀었으니까 예정된 거였어요. 예상된 결과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정치를 이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이후에도 정치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네. 지금 뭐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가 많았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조금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예, 뭐 당에서 이걸 좀 판단을 뭐 다시 하고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대선 때 함께 손을 잡고 홍대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던 그것도 떠오르는 분도 많고요. 하지만 최근엔 계속 맞았는데. 최근에는 네. 그랬지만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또 네. 청년 정치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가능성을 좀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당에서 좀 차분하게 논의가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에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는 아직 멀었죠. 지금 하지만 대표가 이제 6개월 당원권 정지로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대표 직무 대행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간장 한 사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왜 김장이 한여름에 왜 김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예, 간장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연대설이 나왔던 거고요. 근데 이 앞에 이제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다른 사람 바뀌었어요. 김기현 의원. 의원의 전 원내대표죠. 네, 김기현 의원의 김, 장제원의 장 해서 김장 연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김장 연대. 정치권에서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김기현 의원이 K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 김장 연대에 대해 연대설 물어봤더니 지금 김장을 담글 철이 아닌데 라면서 저는 김장 담그는 소재가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약간 부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누구랑 뭐 가까워서 누구를 배척하고 누구랑 가까워서 누구를 안 만나고 이런 게 아니다. 지금 뭐 두루두루 다 친하고 같은 당에 있으면은 같이 정치 활동을 하는 거지. 그리고 김기현이라고 하는 상품 자체로서 정치 활동 계속해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와 연대설로 이 김기현 의원의 정치 활동이 엮이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낸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이른바 윤핵관 브라더로 불리는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둘 다 자신 친하다. 네. 뭐 이런 또 얘기까지 하면서 이 뭐 반 뭐 권성동 이렇게 좀 나뉘거나 이렇게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뼈가 있는 말을 했는데요. 아니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떨어지고 당의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난하게 임시체계로 가는 게 이게 과연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데 바람직한 것이냐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은 좀 좋지 않다 이런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요. 자, 간장, 김장, 또 곤장, 아까 브라더라고 얘기하신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것은 장제원 의원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앞으로 어떤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 그 옐런 장관은 전에는 그 연준 연방준비이사회 네. 의장이었죠. 자, 오늘 오전에 방한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만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한미 간에 주고받을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북한 제재 문제 이 부분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좀 더 좋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 한미 간의 동맹 그리고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 안보 동맹 부분들 재무장관이니까요. 앨런 장관이 와서 그 구체적인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좀 주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통화스와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네네. 물론 이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한다 만다 할 수 없겠지만 환율이 지금 1,300원 뭐 2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맞습니다. 조금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오르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 원달러 이 환율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통화스와프를 만약에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다고 하면 이 발언 자체로도 우리 이제 경제, 환율, 고환율에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서 환율 좀 낮출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기자님이 환율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시네요. 달러를 많이 가지고 계신가 봐요. 아니 좀 떨어지면 살려고 하는데 살 기회가 안 오고 있어요. 진짜 환투기 하는 분인가 봐. 깜짝 환치기 놀랐다. 이거 의심해야 됩니다. 네네. 어쨌든 떨어지면 살려고 했다. 네. 7월 15일에 이제 장중 1,325원을 기록해서 52주 연중 최고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1,100원대를 유지했던 1년 전에 비해서 1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거는 관리를 좀 해야 되고 통화스와프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맺은 게 지난해 말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요즘 미 고위급들이 방한을 하면 바로 우리나라 기업으로 달려갑니다.
바이든 대통령 평택에서 삼성전자 방문했는데 네. 옐런 재무장관은 LG 사이언스로 달려갔더라고요. 배터리. 자, 배터리 네.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 고 이해람 공군 중사죠. 이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을 했고 지금 특검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해람 중사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여군이 또 숨진 채 발견됐다. 어떤 정황이에요?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속보로 나온 그런 소식인데요. 이 같은 부대, 그러니까 공군 20 전투비행단 영내 이 독신자 숙소에서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통신전자중대에 이 21살의 A 하사가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A 하사가 작년 3월에 임관을 했거든요. 한 달 뒤에 현재 보직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건 지금 군 당국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니까 네. 아마 오늘 중으로 좀 사건 개요나 이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나의 사건이 해결되기도 전에 네. 또 다른 생명이 안타까운 일이고요.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어쨌든 이제 모든 진상 규명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바로 잡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게 마지막 소식은 스포츠인데요. 이게 기대하지 않았던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그 도쿄올림픽에서 봤죠. 우상혁 선수 높이뛰기. 근데 우리나라 한국 육상 최초로 세계 선수권에서 메달을 땄어요. 오평님,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육상 사상 최초로 실외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사람이 됐고요. 세계 선수권에서 메달권에 네. 들어간 거는 지난 2011년 김현섭 선수가 남자 20km 경보에서 기록한 동메달이 최고였다고 합니다. 경보. 네, 같은 메달권이지만 동메달보다 은메달이 더 네네네. 이제 있으니까 상위 랭크니까요. 은메달을 딴 것은 정말 쾌거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이 출전하기 전부터 최강자였던 카타르의 바심 선수에 이어서 빅3로 꼽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출발 전부터 메달권을 예상을 했었던 상황이고 네. 그리고 3차 시기까지 가면서 조금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시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은메달을 거머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이제 파리올림픽이 또 있는데 여기서는 또 최초의 금메달을 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또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상혁 선수가 너무너무 값진 성과를 거둬서 축하한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육상 우리 스포츠의 불모지였죠. 그런데 육상의 높이뛰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 챔피언과 바심 선수, 카타르의 바심 선수와 동등한 경기를 하고 안타깝게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금메달을 딸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파리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네. 하죠. 오늘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한입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1443님. 날씨는 후덥지근하고 민생은 비전 없고 정치는 전쟁터고 금리는 하늘을 찌르고 뭐 탁 트이는 것 없나요? 노라조의 사이다 신청합니다. 제가 더 죄송해지네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밤고구마 달걀 노른자 닭다리 없는 가슴살 답답하고 목이 메이고 물 한 잔 없는 사하라 목이 꽉 막혀 말도 꽉 막혀 꽉 막혀 냉장고를 열었더니 사이다 있잖아 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소풍의 깃밥 사이다 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우리는 연인 사이다 시원해 사랑해 너 좋아 매일 보는 TV 드라마 주인공 맨날 고구마 드라마 뒤에 뉴스를 보면 그건 더 훨씬 고구마 목이 꽉 막혀 말도 꽉 막혀 꽉 막혀 냉장고를 열었더니 사이다 있잖아 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소풍의 깃밥 사이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강이나 호수, 심지어 바다에도 수백 톤의 부유물과 잡목 그리고 생활 쓰레기 같은 것이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식수원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양의 쓰레기를 걷어 올리는 데는 엄청난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부유물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부유물은 물 위나 물속 또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물질을 모두 가리키는 한자어입니다. 특히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황사나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유해한 부유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실내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곤 하지요. 반면에 물에 떠다니는 부유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너겁이라는 고유어 표현이 있는데요. 너겁에서 두 번째 음절은 거 밑에 비읍 받침을 씁니다. 너겁은 괴어있는 물에 함께 몰려서 떠있는 지푸라기, 티끌 따위의 건불 또는 덕지덕지 앉은 때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물이 둑을 잘 넘어가지 못해서 그곳은 늘 너겁이 엉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군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경상남북도와 전남 지역은 지금 기온이 32도 안팎까지 오른 곳이 많습니다. 습도도 높아서 무척 후텁지근한 상태인데요. 예상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30도, 서울과 대전, 광주, 제주 31도, 대구 34도 등으로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9도가량이나 기온이 높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장마전선은 지금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면서 볕이 무척 강하고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와 함께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높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경기도 연천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오늘 곳에 따라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오늘까지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고요. 강원 산지는 종일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4도, 습도는 62%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약 80일 만에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금 액수를 늘리고 추가 접종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임금 회복 등을 요구하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 사태가 48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는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되는 구조라면서 당 차원 TF를 꾸려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극악한 노동 탄압을 일삼았던 MB 정권의 기시감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군사법원과 공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임대차 전월세 문제를 각별히 챙겨달라. 자, 어제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 시간에 윤 대통령이 했던 당부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국토부는 여러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그 계획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최근에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국토부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주택 가격이 지난 20년, 21년에 급등하고 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네. 올해 초부터는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서서 현재 이런 하향 안정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집값이 단기간에 아주 과도하게 오른 측면도 있고요. 네. 또 최근에 큰 폭의 금리 인상 등 이 거시경제 여건 등을 볼 때 앞으로 집값은 이 하향 더 조정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전문가들도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거래 위축이라든지 또 월세 가격 상승 또 일부 지역의 미분양 증가 등도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락 안정세 분위기인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계시다. 이 부동산은 오르면 과열이라고 시끌시끌하고요. 또 이게 네. 안정돼 있거나 하락하면 얼어붙었다고 또 시끌시끌하고요. 자, 6.21 부동산 정책의 키워드가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였습니다. 그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예, 지난 6.21 대책은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 되게 선제적으로 조치한 건데요. 상생 임대인 제도를 통해서 전월세 공급 확대, 그리고 또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등 임차인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이 조치의 내용입니다. 이 대책 발표한 이후에 시장을 보니까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또 가격도 계속 하향 안정되고 있어서 네. 저희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년간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여전히 높고 네. 또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서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또 월세 가격도 오르고 있어서 역시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저희가 대응할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좀 문제로 이제 제기되는 부분이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도 따라서 오르고 지금 6%를 넘겼다. 연말이면 8%대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요. 자, 윤 대통령 금리 인상의 부담을 서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가 좀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하고 계시죠?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리 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자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약 9만 4천 명의 대출하신 분들 대상으로 네네. 한 10월부터는 이런 것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한 지원 한도도 높여서 네. 시중에서 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부담들을 좀 덜어드릴 계획이고요. 앞으로 금리 상황이나 또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서 주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더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게 대출 원금은 좀 상환을 유예하거나 장기화하고 그리고 이제 고금리는 저금리로 이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거 안정 문제는 뭐니 해도 이제 지난 대선에서 공급 문제로 다 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50만 호 플러스 알파 이 공급 대책이었는데요. 이 윤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좀 구체적인 그림은 언제쯤 발표 예정인지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합니다. 네,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계획은 현 정부가 추진할 향후 5년간의 주택 공급의 청사진입니다. 네네. 공급 혁신을 통해서 도심 같은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입지별 또 유형별 또 시기별로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함께 또 민간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 등도 저희가 담을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은 공공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심 복합 사업에 에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특례가 있는데요. 네네. 민간 사업자에게도 이를 부여를 해서 민간이 도심의 주택 공급을 또 신속하게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각종 영향평가나 또 건축 심의 등을 통합해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들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민간으로 주택 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민간 협업을 통해서 이 아주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8월 둘째 주에 저희가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네. 자, 광복절 전후에 한번 이제 대책 발표를 기대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역세권의 첫 이 집 주택 또 청년 원가 주택 이런 형태의 이제 공급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언제쯤 공급이 가능할까요? 예, 청년 원가 주택이나 역세권 첫집 같은 주택은 이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도 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출퇴근이 쉬운 역세권 등의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제도인데요. 분양가를 시세보다 좀 상당히 낮게 책정도 하고 또 장기 저리의 전용 모기지를 상품을 함께 제공해서 초기에 목돈이 좀 부족한 청년들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설계할 계획입니다. 네네. 현재 구체적 입지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걸 빨리 마무리해서 올해 안에는 사전 청약을 실시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내 집 마련 기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연내로 어떤 청약은 가능하도록 하겠다. 지금 입지 선정 중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고물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건설 자재값 상승 등으로 건설 현장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공급이 또 지연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할 수 있는데 이 공급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말씀하실 것처럼 최근에 철근이나 리미콘 같은 자재값이 상승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할 때 자재값 상승분이 이 공사비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난 7월 15일 날에 이번에 자재비가 오른 부분들을 수시로 반영해서 건축비를 조정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적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자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뭐 관계 기관이라든지 업계 등 함께 공급망 수급 TF 등도 구성해서 업계 애로들도 해소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원가의 적기 반영 그리고 이제 공급망을 모니터링하는 TF를 가동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자, 이 공공임대 50만 호가 있습니다. 공공임대 50만 호 공급 계획인데 이 그동안 이건 좀 사회문화적인 문제일 수 있겠는데요, 차관님. 네. 공공임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사회적 차별 요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이런 좀 어떤 이 사회적 시각 이런 문제 좀 해결 방안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이 공공임대가 그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뭐 여러 가지 부정적 인식이라든지 또 차별 문제, 뭐 이런 사회적 문제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공공임대의 품질 향상이나 또 주거환경 개선, 또 지역사회와 서로 연계되는 이런 연계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네. 뭐 예컨대 앞으로 이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이 분양주택과 품질 면에서 큰 차이가 없도록 이렇게 건설하고요. 또 노후화된 공공임대 단지에 대해서는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이 정비를 좀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공공임대 단지 내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나 또 문화시설, 또 생활 SOC 등을 확대하고 또 개방해서 네. 지역사회에 도움도 되고 또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품질을 높이고 차이가 없도록 하고 또 이제 인프라도 많이 개선하겠다. 자, 규제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국토교통부가요, 국토교통 분야에 이제 규제 개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아까 이제 민간 참여, 민관 이제 합작 이거 강조해 주셨는데 민간이 정부에 준하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예, 저희 국토교통부가 규제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를 바라보고 또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7월 6일에 전원 민간위원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네. 예, 이 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들이 각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서 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을 하고 또 정부에 준하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규제가 꼭 필요한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지 또 규제의 비용이 크지 않은지 이런 요인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 전체를 민간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것도 좀 네. 새로운 시각이 되겠네요. 한번 이제 효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외에 지금 8대 중요 규제 혁신 과제 올 하반기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저희 국토부 업무 중에서 대표적으로 규제가 많은 분야가 뭐 도시나 건축, 또 부동산, 또 건설, 교통, 물류, 항공, 철도 이런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8개 분야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추진 방향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네. 먼저 이 자율차나 드론, 뭐 유해여행 같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제도도 정비하고 또 신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 규제적 요소를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도시나 건축 등은 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데 네.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들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리고 건설이나 물류, 철도 산업 등 또 각종 기업 활동에 네.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합리화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이나 관련 업계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하반기에 이런 8대 과제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을 차례차례 하나씩 발표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8대 규제 혁신 과제 크게는 3줄기가 있다. 예, 신산업, 미래 먹거리, 그리고 이제 주거생활 복지,
그리고 하나는 또 기업 연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처관님 오늘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 자,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의 최영찬 기자,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보죠.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 직함이 길어졌어요. 네. 장제원 의원. 이 사이에 이제 불협화음, 박 기자님 불협화음이 있었던 게 맞죠? 너무 명확하죠. 근데 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사람들이 보기엔 불협화음이 분명해 아무래도 보이고요. 불협화음인데 당사자들은 사이 좋다. 네. 아무 일 없다. 근데 이제 식사도 공개하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바로 또 직격탄도 나오고. 사실 식사를 네.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제가 우리 밥 먹은 거 공개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런 생방송에서. 비유를 저번에도 한번 들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자면 민주당의 김영민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이 밥을 먹는다. 네네. 기사가 절대 안 되죠. 네네. 근데 예를 들자면 이준석 대표하고 뭐 안철수 의원이 밥을 먹는다. 네. 그럼 기사가 되는 거거든요. 먹은 적이 있나요? 있긴 있나? 없죠. 예. 그래서 먹었으면 아마 기사가 됐을 텐데 예. 지금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밥 먹는 게 기사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게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역시 기자이시기 때문에 예리합니다. 밥 먹는 게 기사화되면 일상적인 것은 아니다. 네. 특이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둘러싸고 권성동 직무대행의 최근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 자, 이게 정말 그 뭐랄까요? 국민 공감과 거리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전략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자, 박 기자님. 네. 권 대표의 최근 발언.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원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실 그러니까 의도상으로는 이런 결과를 의도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여론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만 당내에서 해석은 그래도 우호적인 해석도 한 가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들 좀 잘했다라는 평가는 좀 적은 것 같고요. 다만 우호적인 평가는 뭐냐? 이게 일종의 혹시 그러니까 이제 가정하는 얘기인데 네네. 욕바지를 좀 자청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언제를 얘기를 하냐면은 네. 예전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 주재로 네네. 소위 검수완박법 중재안이 만들어졌었고 권성동 합의했었죠. 당시 원내대표가 받아들였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져갔는데 뒤집어졌죠. 그래서 네. 이제 다시 엎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서 사실은 의총에서도 추인은 됐는데 네. 그 다음에 엎어졌죠. 맞습니다. 뭐 당내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네네. 대표적으로 나서가지고 최고위가 뒤집어 엎는 음. 그런 상황이 됐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기본적으로는 좀 반대 입장인 걸 나중에는 좀 네. 밝히는 그런 네. 상황이 됐었잖아요.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대신에 그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죠. 이게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고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네네.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받고 오케이도 했는데 했다가 결과적으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희생양이 된 거다. 이런 해석이 한 가지가 있었고 네. 또 나머지는 그냥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전자라고 가정을 해보자면은 자기가 재신해서 일종의 비난과 비판을 받아들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이번도 약간 양상이 그렇게 해석하자면 비슷합니다. 이게 처음에 부각이 됐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였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의 아들이 네네, 임명이 맞아요. 됐다라는 그런 것이 집중이 됐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가 추천했다. 추천을 했고 예. 또 그 이어서 나온 의혹이야 자신이 밝힌 건 아니지만 강릉의 뭐 아버지가 선관위원이고 네. 이런 것들이 네. 연관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문제였다가 지금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제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네네. 이 공격의 방향이 권성동 원내대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사람도 아주 소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본인이 대신 맞는 그런 이유는 근데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다른 얘기.
저는 이번 논란을 보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5선을 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비난은 하되 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강원도 때도 결국 본인은 무죄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인상이 남는 거는 지역구 사람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저렇게 지역구 의원 열심히 뛰구나. 지역구에서는 네,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어쨌든 이분도 그 강원도의 그 선관위원이긴 이건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역구 누구의 자제, 뭐 지역구 누구 관계자의 이 뭐 어떻게 보면 취업을 위해 권성동 지역구 의원이 발벗고 나선 꼴이 돼서 이런 시각이 있네.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늘 이런 걸 비판하고 예를 들어 지역구 예산 따왔다고 하는 거를 굉장히 실세 의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그걸 정작 당사자들은 지역구 홍보에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이건 약간 권성동 의원 열심히 하구나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또 최 기자님도 예리해요. 이게 사실 최 기자님이 얘기하셔서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모 언론사에서 썼던 기사 제목이 굉장히 재밌는 게 있었는데 KTX도 움직이는 권성동 파워 이런 제목의 기사가 KTX도 있었거든요. 움직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릉으로 직통으로 가게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인 건데. 네네. 이런 기사가 비판적인 논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당사자들은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정기국회 때도 자기 지역구 얘기만 하고 지역구 예산만 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걸 모아서 기사를 쓰면은 항의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구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니까 최 기자님의 분석도 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맞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기자님, 박 기자님이 막 여기서 거센 얘기를 해서 우리 청취자들의 항의를 막 받잖아요. 근데 저희는 청취율만 높아지면 좋아요. 네. 근데 저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분은 굉장히 이제 품위 있고 합리적인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이렇게 과한 얘기를 막 하지? 강릉의 청년이 서울에 와서 그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많은 돈으로 살겠는가 걱정이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걱정을 해주지 그랬더니 지역 주민 관점에서는 우리 지역 젊은이를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대 국회 때도 사실 무소속으로 당선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정도의 파워가 있는 분이라 야 이러다 5선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진짜 대단하긴 했어요. 3대 1로 싸워서 이겼었기 때문에 당에 공천받은 사람을 자, 그런데 좋아요. 뭐 이제 지역구 강릉 지역, 강원도 지역에서는 그래 저렇게 또 생각해 주는구나 할 수 있지만 전국적인 시각은 이거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계속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자, 이 권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어요.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맡고 있는데 지금 뭐 이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직무가 정지된 게. 당내의 시각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우려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걱정이 많다?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없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항상 양가적인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이기도 하고 굉장히 새로운 역사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대신에 반대로 있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갈등이 생긴다 이런 두 가지 평가가 동시에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준석 대표가 없어야 된다라고 한 거는 그 갈등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본 거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논란과 일부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논란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중심으로도 있고 또 갈등은 뭐 그렇게 뚜렷하게 대놓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아까 조금 언급을 했었던 뭐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리스크를 제거했더니 또 다른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사실은 당권 경쟁 구도에서 한 발 앞서 나갔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직무대행 자리를 맡아서 일종의 티켓을 받았던 거죠.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잘하면은 다음에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기회가 주어진 건데 지금 거기에서 조금은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네,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 당내 우려가 있다. 자, 최 기자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카운터 파트너예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를 좀 특이한 협상 파트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다고 하고 최근에 원구성 관련해서 과방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권 원내대표의 전략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다고 하는데 풀어서 설명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약간 퇴색이 됐는데 퇴색됐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난타전을 해버려서 좀 의미가 사라졌는데 원래는요 임기 초반만 해서 보시면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를 저격하지 않아요. 당대표는 당대표 저격 안 하고 서로 약간 크로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인영 원내대표 때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고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뭐 이해찬 대표가 한마디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원내대변인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원내대표는 상대 당대표.
상대 당대표는 또 상대 원내대표를 공격한다. 그런 식으로. 왜냐면은 특히 원내대표의 경우는 늘 마주 앉아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서로 그게 저격을 한 다음에는 그 마주 앉기 민망하기 때문에 직접 공격을 안 하는데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처음 취임하고 조금 지나면서 바로 박홍근 원내대표밖에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기존의 그 어떤 이 여의도 안에서 통하던 룰이 좀 안 통하는 면이 있어서 민주당이 살짝 당황한 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과방위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지난주 바로 아마 이 자리 그 통화에서 내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네네. 이게 갑자기 난데없이 언론 노조가 뭐 이렇게 방송사들을 좌지우지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네네. 자리는 요 자리는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다 그 같은 시간 다른 방송에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꼭 위원장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의석수가 그 상임위 내에서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꼭 위원장을 줘도 뭐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걸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는 처음에 딱 그걸 봤을 때 이거는 민주당이 과방위를 굳이 안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는 그 다른 방송에서 내가 민주당에다가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행안위를 딱 그 가져가게 되면은 언론 노조나 이런 그 방송사 입장에서는 뭐야 민주당 결국 과방위원장 포기한 거야? 이렇게 이런 셈이 된 거예요. 왜냐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선택권을 줬다 이렇게 지금 해버린 거라서 맞습니다. 민주당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 좀 난처하게 만드는 소위 말하는 뭐 언론 노조라든지 일부 방송사는 좀 민주당 쪽이 좀 위원장을 맡아주기를 좀 바라는 그런 모양새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전략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던진 거 아니냐. 네네. 결국 그래서 행안위를 민주당이 포기하고 그냥 과방위를 취하도록 하려는 작전 아니었나? 아하. 이런 식의 좀 추정도 나오는 민주당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꽈서 생각을 해야 되는 복잡 미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행안위원장을 민주당이 갖더라도 언론 노조한테 이제 많이 비판을 받겠죠. 그 민주당이. 민주당이 이제 좀 궁지에 몰릴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자,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입니다. 권성동 임시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까 이제 당내 우려 비판의 입장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조금 더 핫발 나가서 해석을 하면 조기 전당대회 열자 하는 것으로 이제 들릴 수 있는데, 저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와 좀 사이가 돈독하지 않아요? 네, 그런 해석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시점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데 이제 김기현 의원을 이준석 대표랑 가깝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기사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은 예를 들자면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언제를 예로 드냐면은 소위 두 번째 파업을 하고 나서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 기간에. 거의 맞아요. 그 대선 본선 기간이었었죠. 그때 이준석 대표를 소위 뭐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의총에서 모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김기현 의원이 최앞장을 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예로 들면서 이준석 대표랑 가까운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제 그 표현도 당연히 맞긴 맞는데요. 다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예를 들자면 차기 당권 주자들을 쭉 나열해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안철수 의원, 장제원 의원도 본인이 나설지 모르겠지만 장제원 의원도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보자면은 김기현 의원이 좀 상대적으로 낫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너무 갈등의 그 정도가 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윤핵관으로 지목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좀 가깝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만 이게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되는 게 이 지금 예를 들자면은 소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썼던 표현이죠.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간장 연합이라고 이런 식으로 불린단 말이에요. 안철수와 장제원 의원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둘이 연합을 한다 이런 그림이었고 반대로 보자면은 이준석 대표하고 김기현 의원이 연합을 할 수 있다. 이제 반대 이 급부로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게 따져보면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잖아요. 장제원 의원은 소위 조직이 있는 거죠. 안철수 의원은 이방인이니까 아무래도 조직이 약한데 둘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구조였으면 김기현 의원은 의원들이 지지를 좀 받는 편이잖아요. 이미 원내대표 할 때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조직은 좀 있는데 전국적인 인지도로 보자고 하면은 높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 빈틈을 이준석 대표가 채워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2대2의 매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건데 그런데 이제 김기현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6개월의 중징계가 나온 다음에는 급격히 좀 돌아섰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돌아서서 장제원 의원이랑 좀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있고요. 그럼 이 지금 말씀하신 구도면 간장 연대 대
이김연대 이렇게 될 뻔도 했는데 네. 갑자기 오늘 나오는 것은 김장연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김기현과 장제원이 급 연대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지금 실제 사정은 어때요? 딱 그렇게 어디 연합 이렇게 볼 수 있는 단계는 지금은 아니라고 아직은 생각해요. 아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고 재보고 계산기 두드리고 이런 과정일 거라고 보는데 네. 다만 김기현 의원이 더 이상 이준석 대표랑 같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시그널을 준 거는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이 어디로든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아마 그 대상을 장제원 의원으로 지금 정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정도고 네. 이건 어느 쪽도 좀 확정이 되지 않았을 것 같고요. 특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당대표 선거에 나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물론 이제 연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을 선택하는 그런 그림은 대중적 인지도를 내세우는 소위 이제 대표 선수를 앞에 하겠다 이런 그림인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나서게 된다라면은 굳이 필요하지는 않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을 활용은 할 수는 있는데 인지도면으로. 근데 어쨌든 그런 그림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은 어디 연합이다 이렇게 좀 확정적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 장제원 의원이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의원이긴 한데 보직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장 강력한 윤핵관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투탑 중에 하나죠. 권성동 원내대표. 사실 근데 원톱이라고 많이 원톱이라고도 본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의원들은 장제원 의원이 훨씬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깝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훨씬 가깝다라고 보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가까운 게 맞고 특히 공식 라인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관계인 거는 맞는데 이 선대위 과정이라든가 인수위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를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좀 편하게 자기 얘기를 하고 어떤 좀 이렇게 지시를 한다거나 이런 관계로는 장제원 의원이 훨씬 가깝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야, 이게 연대 공식을 얘기하니까 막 머리가 되게 복잡해지는데요. 이게 머리가 아픕니다. 장제원 의원이 당권에 직접 도전할 수도 있다. 근데 다시 간장연대로 돌아가면 안철수 의원이 뭐 장악하려는 건 당의 문제가 아니라 당 대표가 된다면 차기 대권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제원 의원은 대권에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요, 제가 이 취재했을 때 솔직히 느낀 말씀해 거는 주세요. 모든 국회의원은 다 대통령을 하고 싶어해요. 모든 대통령은 그게 모든 배제하지 않는데 의원은, 다만 어느 정도 현실적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꿈을 끝까지 꾸느냐 안 꾸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 모든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꿈이 있고 특히 장제원 의원 정도면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소위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들이 일단 출소를 해야겠죠. 지금 재판이 2심 가고 있죠. 자, 2심도 지금 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최 기자님. 예. 장제원 의원이 당권 직접 도전할 거로 보세요? 저는 직접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연대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그 당대표 선출직으로 나섰을 때 이제 받는 공격이나 이런 게 좀 거친데 연대 연합을 소위 말하는 약간 러닝메이트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는 분이 당대표가 돼서 본인이 사무총장이 되면 진짜 사무총장 실권이 만만치 않아요. 당 사무총장. 네, 굉장히 세요. 당직자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공천에도 상당 부분 관여를 할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권은 당대표 말고도 사무총장도 어마어마하게 있다. 그래서 실리를 택하자면은 사무총장이다. 그러면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간장연대가 유력해요? 아니면은 김장연대가 유력해요? 근데 지금 어감이 간장보다는 김앤장. 전 지금 방금 김앤장이 생각나는데 김앤장이 난 것 같습니다. 김앤장. 정말 여러 가지로 연상 효과 때문에 아무 근거 없는 그런 이제 해석입니다. 김앤장이 낫네요. 네. 그래요. 근데 사실 김기현 의원은 울산이고 장제원 의원은 부산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럼 부울경에 갇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부울경, 수도권에 하나, 영남에 하나 이렇게 식으로 간장이 좀 더 전국적인 파워를 갖기에는 좀 낫지 않나. 이거 봐, 해석이 여러 개 하나로 정해줘야지. 근데 안철수 의원도 고향은 부산이어가지고. 그렇죠. 애매한 면이 있죠. 애매하다. 그럼 부산 PK 연대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공공의 적이었던 그렇게 보였던 이준석 대표가 사라지자마자 윤핵관 사이에 갈등이 격해지는 것처럼 보여서 아니 이준석 대표를 무력화시키면 좀 조용하게 집권 여당이 정부 지원하면서 가지 않을까 했는데 권력투쟁 양상은 사라지질 않아요. 이준석 대표가 의외로 공개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박 기자님 6개월 동안 지금 뭐 할까요? 지금 하는
행동을 이제 쭉 이어가면서 그러니까 소위 당원들을 좀 확보하고 네. 청년층들 계속 소통하고 이런 그림들을 많이 하면서 이 차기를 좀 노릴 것 같아요. 근데 차기라는 게 그러니까 직접 전당대회를 나간다는 뭐 그런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저는 낮다고 보고 내년 6월에 네. 이 징계 풀려서 복직을 해도 5개월 당대표하고 전당대회인데 또 나가기가 쉽지 그거는 않죠? 좀 굉장히 부담스럽고 현실적으로 가능성도 좀 낮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자신이 계속해서 당원을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고 들어오는 당원들이 늘어나게 되면 네. 그럴수록 이준석 대표의 약점은 보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진 당내 한계를 소위 말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하겠다. 이게 네. 첫 번째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그 측근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까운 의원들이 모두 다 하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제 사법적인 문제에서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의 이 모든 의혹이나 아무튼 혐의 같은 것들이 풀려야지만 이준석 대표가 본질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아마 집중할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준석 대표는 재심 청구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똑같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최강욱 의원은 재심 청구를 했죠. 예. 결론이 언제 나옵니까? 제가 이거 당원 당규를 좀 찾아봤어요. 네네. 재심 청구를 한 6월 20일쯤 했잖아요. 네. 당규상 재심은 60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한대요. 2달 내에. 네. 그래서 아마 그러면 전당대회 전에 8월 말이잖아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전당대회는 8월 28일이니까. 당규상 그렇고 이게 제가 또 알아봤더니 국민의힘과는 다르게 이 윤리심판원이 매주 모여서 회의는 한대요. 이제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안 모일 수도 있는데 네네. 이제 재심 신청을 했으니까 안건이 생긴 거라서 아마 이번 그렇죠. 달이든 다음 달이든 열어서 논의를 할 것 같은데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심 청구 자체가 기각될, 네. 징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와 불사조 기자단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아까 언급하셨지만 다가오고 있어요.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자, 그 어쩌면 이재명, 어차피 이재명. 박 기자님. 네. 이대로 흘러가겠습니까? 사실 변수가 안 보이는 변수가 안 보인다? 같은데요. 네. 지금 8파전이라는데 그래도 아마 쉽지 않을 걸로 7명 중에 한 명도 대항마가 없다? 연대해도? 단일화해도? 그러니까 굳이 국민의힘 사례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라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는 일반 국민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여론조사에서라도 좀 주목을 받는 그런 효과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따져보면 그때 여론조사에서 초선들하고 국민의힘은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게 좀 판이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들이 언론사에서 많이 나오고 그런 기사가 나오고 또 다시 그게 영향을 주고 또 여론조사는 더 높아지고 이런 식의 상호작용이 이어지면서 됐던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의원 말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해서 잘 알지만 이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인지도 자체가 높은 인물이 일단 없는 상황이고 뭐 박지원 전 위원장도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라서 뚜렷한 변수는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 하나를 딱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양강, 양박 뭐 이렇게 묶어서 부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자, 최 기자님. 예. 어대명입니까? 어대명이죠. 예. 이렇게 어물어물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고 뭐 기자들 입장에서 취재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재미있는 기사가 되려면은 뭔가 박진감 넘치고 막 변수가 있을 것 같고 다크호스가 치고 올라오고 있다 막 이래야죠. 이게 없어요. 없어요. 이게 사실 없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면이 이 그나마 인지도가 있다고 하는 박용진 의원이 당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지금 중앙위원 표를 많이 못 모으고 있는 것 같아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가면은 비중이 높아지면 조금 다를 텐데. 네, 근데 그래도 사실 워낙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사실 대부분의 그 파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이재명 의원이 가져가면은 사실 실제로 남는 거 중에서 또 일부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박용진 의원이 실제 표가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그 외에 나머지 후보들은 사실 일반 국민들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좀 뭐 새로운 막 변수로 작용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인지도 문제라든가 워낙 좀 격차가 있다. 인지도는 사실은 약간 정치권에서는 일종의 서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심사가 안 되면 다음 단계 못 가잖아요. 네네네. 서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인지도가 높아야 되는데 근데 인지도 높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인지도 뭐 높은 박지원 전 위원장 서류는 거부됐잖아요. 아, 그렇네요. 근데 그래서 근데 농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들을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부고 빼고 정치인들이 다 기사는 좋아한다라고 했던 게
그렇죠. 이제 인지도 높이기 위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뭐 전략적으로 아주 좀 안 좋게 인지도가 높아졌다가도 나중에 그걸 좀 극복하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플보다 악플이 낫다. 네, 그만큼 어쨌든 인지도가 1차 과제이고 그게 안 되면은 정치인으로서 어떤 선거에서 이기기는 좀 어려운 구조인 거죠. 그래서 참 정치인들이 애들을 쓰는데 그러다 또 이게 헛발질하고 패착하는 경우들도 있고. 너무 안 좋은 식으로 가지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런데 최 기자님, 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근에 보면 갑자기 이 DJ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계속 소환돼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이재명 의원이 계속 지금 이틀 연속으로 언급을 했었죠.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런 실용적인 걸 필요하다. 이게 아무래도 현재 전국을 진단할 때 약간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서 IMF 때와 외환 위기와 좀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그런 외환 위기를 극복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니냐.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이 전당대회에서 제일 많이 언급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오랜만에 이제 DJ의 이름이 좀 많이 불리는데 또 좀 특이한 게 그 DJ와 인연이 깊은 분들이 많이 출마했어요. 네네. 예, 동계 막내라고 이제 불리는 서른 의원도 나왔고, 그 저기 김민석 의원도 14대 때 처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탁을 해서 출마를 했었어요. 어쨌든 DJ 키즈인 셈이고 박용진 의원도 지난 대선 때부터 자기가 이제 뉴 DJ의 길을 걷겠다 DJ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이름을 부르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리더십이 여기서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와중에 청취자 0311님 불사조 박순봉 최영찬 기자님 두 분의 팬입니다. 네, 두 분 중에 한 분만 선택해 주세요. 누구 팬인지. 불사조 기자단 팬이신 것 같고요. 자, 이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최고위원 후보는 더 많아요. 지금 17명인데 네. 8명이 본선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네네. 자, 누가 유력합니까? 지금 원외에서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외보다는 현역 의원이 유리하거든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어서 현역 의원들이 현역 의원을 많이 뽑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봤을 때 비례보단 지역구가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의원들이 비례보단 지역구를 좀 더 높게 쳐주는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다가 초선보다는 재선 3선이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지도부인데 좀 무게감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 뭔 다 초선들이 좀 안 그래 당대표 유력 후보도 초선인데 너무 지도부가 다 초선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좀 시각이 있어서 재선 3선이 유리한데 변수는 이제 이겁니다. 과연 정청래 의원이 통과할 것이냐. 통과할 것이냐. 네. 본선 인출할 것이냐. 네. 뭐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 제가 후보들 몇 면을 보니까 8명 안엔 들겠다 이 생각은 들겠더라고요. 쉽지 않다고 또 보는 시각은 어떤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정청래 의원은 최고위원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 정청래 의원이 이제 여기만 넘어가면은 본 경선에서는 굉장히 권리당원의 인기를 얻어서 1위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대표 옆에 수석 최고위원인데 같이 있는 그림이 썩 안 좋다는 어떤 분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걸 좀 우려하는 분들은 정청래 의원이 참 이게 좀 애매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그 1단계가 중앙위원인데 또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인기가 조금 없는 편이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뭐 한 달 이상 남았지만 오늘 재미로 마무리를 불사조 기자단. 자, 최고위원 1위는 누가 할 것인가? 박 기자님, 누가 할까요? 1위. 전 진짜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네. 최영찬 기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누가 됩니까? 1위. 정청래 의원이 예비경선을 통과하면 정청래 의원이 될 것 같고. 혹시 컷오프가 되면 전 고민정 의원이 1등 할 것 같아요. 고민정 의원. 저희가 어제 인터뷰했는데. 인지도가 진짜 여기서 중요해요. 역시 인지도. 네. 알겠습니다. 자, 뭐 한 달 남았으니까요. 다음 주에 또 바꾸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죠.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와 불사조 기자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편의점 상품권 마음대로 골라 드시면 되겠습니다.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IT본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는 되게 힘드셨는데 피로는 푸셨어요? 주말에? 네, 뭐 그래도 또 열심히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땀을 열심히 흘리고 있으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너무 바쁜 분이에요. 자,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던 이슈가 재등장을 했는데 자, 테슬라의 그 여러 가지 뭐 일화를 몰고 다니는 CEO죠. 일론 머스크. 트위터를 인수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마음이 바뀌었다. 정말 이 어떻게 보면 IT계에 이 일론 머스크가 없으면 뉴스가 한 절반으로 줄 것 같아요. 정말 이슈 메이킹의 대마왕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슈 메이킹의 대마왕이다. 근데 지난 4월에 트위터 인수하기로 계약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지난 8일에 계약을 파기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근데 뭐 한두 푼짜리 계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약서에 사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계약이 진행 중이었고요. 57조 원짜리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440억 달러, 그러니까 57조 원의 트위터 인수 계약을 했었는데 계약은 한 거죠. 계약 파기를 이제 지난 8일에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파기를 한다는 내용을 지난 9일에 인수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발송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트위터 주가가 11% 이상 급락을 했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트위터는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 이거 왜 사기로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해서 우리 주가 다 떨어뜨리고 난리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2달 정도 동안 지금 계속 트위터 인수 관련 신경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좀 일종의 지루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트위터 상황이다.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죠. 그렇죠. 유력한 이제 대주주가 인수자로 나와서 안 그래도 좀 힘든 상황의 트위터를 내가 갖고 리노베이션 하겠다 그랬는데 안 해. 그러니까. 저기 트위터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소송을 건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겠죠. 네, 그러니까 소송을 건 내용이 좀 흥미로운데 이렇게 그냥 한 거예요. 그 개인적인 흥미가 떨어지니까 계약 파기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트위터는 그렇게 화를 낼 만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서명한 합의가 개인적인 흥미를 끌지 않는 이유로 트위터가 그 주주에 대한 의무 이행을 거부했다 이렇게 썼고요. 이렇게 고소장을 지금 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머스크가 이제 우리가 뭐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구매하는 그러니까 인수하는 것이 왜 그런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트위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인수하기로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거는 일종의 부자들의 테라피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약간 구매를 통해서 플렉스하면서 뭔가 본인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행위다는 비꼬는 내용들까지 나왔었거든요. 쇼핑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쇼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근데 그 상황 이후에 쇼핑하겠다 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나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제 계속 환불해줘. 하면서 그렇게 되나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음대로 계약 끝나려고 하는 것이다. 또 트위터가 이제 트위터 입장에서 볼 때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할 자금 확보도 지금 노력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냥 나는 뭐 이렇게 계약 파기할 거야 이렇게 됐고 또 한 가지가 일론 머스크가 또 여러 차례 계속 트위터에 대한 말씀하신 비판을 트윗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하고서 트위터를 비판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트위터가 고소장에다가 트위터를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만들어 놓고 회사를 망치고 운영을 방해하고 주주가치 파괴만 하고 그리고 나서 떠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를 비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재판 보면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트위터는 원래 구경거리잖아요. 그렇죠. 구경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 SNS를.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가 이건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 안에 그 설문을 했었던 게 뭐였냐면 지금 트위터가 언론의 자유라는 대원칙을 고수하느냐라고 이제 자기가 이제 질문 포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랬죠. 설문을 했는데 203만 명이 이제 참여를 했고 70%가 그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소셜 미디어 플랫폼 필요하냐라는 걸 트위터에다 올렸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래서 내가 이제 트위터 살 거야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이상해진 트위터를 내가 사서 고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기존 트위터 직원들한테는 이거 뭐냐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인수를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트위터 입장에서는 우리 그냥 마음만 다 찢어놓고 왜 이렇게 되는 거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황당하긴 해요.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을 때 그러면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서 언론의 자유를 높이겠어 그러면 지금 이제 개정 영구 정지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 개정도 부활시킬 거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자, 근데 그게 다 일단 무위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자, 57조짜리 물건을 쇼핑했다가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안 살래. 보통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은 일론 머스크의 좀 생각을 같이 들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아니다. 이거 트위터가 위반한다고 얘기를 하고 책임을 있어요. 트위터로 전가했어요? 네, 그게 왜 그랬냐면 실제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5월 달부터 트윗을 올렸습니다. 어떤 트윗을 올렸냐면 트위터 자체 가짜 계정이 좀 많다. 그래서 네네네. 이른바 스팸 계정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트위터는 전체 계정이 5% 정도가 가짜 계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한 20%는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가짜 계정 얼마큼 되는지 좀 알려달라라고 얘기에 계속 이제 주장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좀 제대로 안 되면 나는 뭐 계약 안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약간 5월 달부터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위터가 이제 그 머스크는 아니 그런 거 얘기했는데 나에게 제대로 된 증거도 안 줬고 그리고 또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이사진 2명이 이제 고위 경영진 2명이 해임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인수자인데 나한테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뭐 자기 맘대로 하고 내부 데이터도 안 주니까 나는 이럴 거면은 계약 못 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약간 조롱조의 트윗을 또 올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오히려 그들이 내가 트위터를 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이러한 또 개인 정보가 봇 아까 말했던 그런 가짜 계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이제 법정에서 내가 트위터를 사도록 강요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제 그들은 법정에서 오히려 이런 봇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라고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본인의 말장난 같은 트윗을 통해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트위터한테 공격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듣기에는 이게 살려다가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야, 난 그래서 안 살 거야. 근데 법정에서 소송하면 너희들 문제를 내가 다 까발릴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들리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둘 다 이런 어떤 소송이 걸리고 또 이거에 대한 얘기하다 보니까요. 실제 델라웨어 법정에서 그런 이제 트위터가 실제로 계약을 위반한 건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제대로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따지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 또 증권 당국, 미국 증권 당국에서 좀 하나 좀 잡은 건 뭐냐면 5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나 이럴 거면 안 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트위터의 그 지분을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증권에 대한 공개서한은 그걸 써야 돼요. 그렇지. 예를 들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살 거야. 공시해야죠. 근데 그런 공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에서만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을 뿐이지. 의사만 얘기했고. 공식적인 서류에는 그럼 안 살 수도 있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약간 지금 미국 증권 당국이나 법정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트위터 쪽에 좀 일론 머스크에게 불리한. 좀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상황에 있어서 지금 이제 트위터 입장에서는 좀 이거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달 안에라도 빨리 좀 결정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 일론 머스크는 이거는 2달이 아니라 내년 정도까지 좀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길게. 판결을 좀 늦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위터가 급하군요. 자, 그럼 이게 패소하면 만약 일론 머스크 측이 패소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가 첫 번째는 인수계약 파기 위약금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은 파기하지만 위약금을 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그 계산기를 이제 때려보면 어떻게 보면은 위약금을 내는 게 일론 머스크한테 오히려 저렴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 위약금이 1조 3천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다고 했었을 때 주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주식이 한 주당 54.2달러였는데 지금 30%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57조 원에 산다고 그랬는데 계산을 해보면 그때보다 한 17조 원 정도 지금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트위터가. 그런 상황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위약금 1조 3천억 내고 이거를 파기할 수 있다면 가장 해피하겠죠. 근데 이게 지더라도. 그게 뭐가 해피해요. 생돈이 1조가 나가는데 그게 뭐가 해피해. 어쨌든 본인 생돈이 내 기분만 냈다가 살려다가 말아요 하고 내 말의 책임 때문에 1조 이상의 돈이 나가는 게. 근데 제가 왜 해피하다고 말하냐면 지더라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졌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사세요. 뭐 40조 내는 것보단 나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는 거죠.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아유, 자, SNS상의 의견은 어때요? 뭐래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트위터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에 지금 엄청난
그 어떻게 보면 가치를 쳐주는 구매자가 생겼는데 네. 이거 놓칠 수 없다.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물고 이렇게 늘어져야 된다. 물고 늘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또 이제 일론 머스크 관점에서는 이거 진짜로 이거 일론 머스크가 처음부터 살려고 한 거냐. 네. 예를 들면은 그때 이제 있었던 뭐 테슬라 주식 고점에 대량 매도할 때 그 반발에 대한 약간 언론 플레이를 그때부터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근원적으로는 정말 트위터 57조 원에 사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머스크 씨가 연락이 오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귀지 않도록 하겠어요. 변심이 너무 많으셔. 네. 그래도 한번 트위터로 메시지는 한번 보내보세요. 싫어요. 역겨. 지난번에 비트코인도 왔다 갔다 했죠. 네. 도치코인도 그랬죠. 이분 참 변심이 심한 분이네. 저는 마팔해 주신다면 마팔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네. 김덕진 소장에게 이 머스크 씨는 연락 주시기 바라요. 네. 자, 오늘 이 IT 본부 여기까지 하죠.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 8019-9159 2583-8401-9772님입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화요일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자, 청취자 여러분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를